지뢰 한 방 밟지 않고 또 저는 넘어올 때 AK 소총에 30발을 장진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에 맞았다.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그때 또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곧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남북관계 또 북한 정세와 한반도 주변 움직임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안 이사장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찬일입니다. 현재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과 세계탈북민 총연맹 총재를 맡고 있고 뭔가 통일을 위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 북한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탈북민 사회, 한국에 정착한 북한을 고향을 두신 분들, 그러니까 옛날 실향민 분들 말고 분단 이후에 넘어오신 분들이 지금 34,000명, 5,000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 웬만한 군, 한 개 군 단위 정도의 인구를 가진 그 탈북민 사회의 사실 대부다, 뭐 이렇게 불리시는 분입니다. 옛날 얘기부터 해보죠, 뭐. 박사님 그 탈북 과정이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뢰와 고압 철조망을 뚫고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어요. 그럼 북한 군으로 복무하셨던 거죠? 예, 서부전선 이제 개성시 그 2군단에서 이제 DMZ 근무를 했습니다. 민정경찰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이제 민사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좀 출신 성분이 좋아야 가는데 어떻게 뭐 출신 성분에 걸리는 게 없어서 거기에 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MDL을 넘어서 오는데 유리한 이제 그 조건이 있었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다가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DMZ를 통해서 가끔 오지만 그 사람들은 10명, 100명 중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그 DMZ를 넘지 못하고 북한군에게 체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뢰를 밟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뢰라는 건 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뢰라는 건 그 지휘관들만 또 지뢰 지도가 있습니다. 지뢰 매설 구역이 있어서 그 지휘관들은 알지만 밑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한 10여 년 가까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지뢰 한 방 밟지 않고 또 저는 넘어올 때 총을 AK 소총에 30발을 장진을 했습니다. 총을 들고 오셨어요? 예, 들고 와야지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내 전우들이 따라오더라도 그걸 쏴 죽여야 되는데 30발이면 충분히 한 20명은 제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총을 드는 목적은 지뢰를 밟을 경우는 이제 발목이 날아나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발목이 날아가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 조금 있다 죽는데 그때도 이제 자살을 해야만 그 북한군에 잡혀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총은 휴대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철원 지역의 중부전선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도 지뢰밭을 뭐 탐침봉을 해가지고 헤쳐나왔는데 그 병사도 결국은 7명의 추격조가 이렇게 따라왔던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긴박한 상황이셨는데 저희가 사실 어렵게 안찬일 이사장님 귀순 당시에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당시에는 귀순 기자회견이라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때여서 오면 무조건 기자회견, 국방회관에서 기자회견 하나 하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서울 시민 환영대회 이것이 완전히 그 풀코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그 고맙게 해준 거죠. 넘어온 사람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인제군보다 한 2,000명이 더 많은 지금 34,000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오니까 뭐 환영대회든 기자회견이든 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서울 시민 환영대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넘어오신 시점이 사실 뭐 어제 얘기처럼 말씀하시지만 아주 젊은 청년 군인이실 때잖아요. 예. 넘어오시자마자 그러니까 79년 9월 7월에 넘어오셨는데 여름에 10월 달 석 달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CSR 건 11.6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조사 중일 때 그거 소식 들으시고 예. 아찔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어디서 맞았냐? 박 대통령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요걸 이제 그때는 아까 이제 서울 시민 환영대 말씀드렸는데 또 각 도를 돌면서 또 환영대를 또 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뭐 감격적인 얘기고 고마운 일인데 갑자기 그 같이 갔던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에 부르더니 우리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에 맞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만 사실 믿고 이 남조선이 박정희 대통령이 강한 통치자니까 뭐 발전했다 뭐 이런 걸 이제 대충 듣고 와서 진짜 와 보니까 발전했죠. 김일성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총에 맞아 돌아갔다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이거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가슴 철렁했던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북한 내려와가지고 적화되고 이러면 나는 완전히 그냥 그래 죽는 거다 뭐 이런 막 불안감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게 사셨고 북한군 거기도 뭐 쫄병 아니셨잖아요. 그죠? 근무할 때. 그러면 군대 생활도 살만했을 텐데 왜 넘어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북한 경제가 무너지기 전이니까 군대에 대한 공급도 이제 좀 해주고 근데 이제 공급해 주는 게 이 북한 경제가 74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역전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이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오는 걸 이제 다 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겨난 재밌는 얘기가 무력부에서는 무조건 떼먹고 뭐 군단에서는 군데 떼먹고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떼먹고 연대에서는 연속적으로 떼먹고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에서는 중간중간 떼먹고 소대에서는 소규모로 떼먹고 분대에서는 분담해서 떼먹고 개인은 개별적으로 뭐 떼먹는다. 얼마나 떼먹으면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공급을 좀 해주니까 그때까지 아닌 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넘어오기 전날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해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쌀을 잔뜩 몇 포대 갖다 담그죠. 그래서 밤에 이제 망질해서 그 떡을 해 먹는데 딱 쌀을 붉어주면서 군인들한테 내일 아침은 7.27이야. 그땐 전승절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휴전협 체결. 휴전협 체결일도 거의 명절 군인들은 명절처럼 샜는데 내일 아침 또 해먹고 하니까 군인들을 딱 흥분시켜 놓고 북한을 이제 딱 떠난 겁니다. 말하자면 전기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 이 고압선 3,300볼트. 어우 엄청 고압선이에요. 이건 사람을 땡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가면 탁 쳐서 그냥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 뭐 간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전기 철조망을 고압선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간첩이 뭐 넘어갈까봐 이 탈북하는 군인들 막기 위해서 그 이 철조망에 고압선을 놓고 또 그 밑에다가 또 지뢰를 그러니까 지뢰란 사실 이게 공격 지점에다 방어를 위해서 하는 지뢰인데 그 철조망 밑에다가 지뢰를 또 쫙 대인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이건 우리 남쪽에서도 잘 모르고 철조망 접근해가지고 뭐 끊으려고 끊으려고 하다가는 그 밑에 밟아서 죽게 만들어 놓고 걔들은 잠깐 그게 다 말하자면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뭐 우리 간첩이들은 남한에서 무슨 간첩이 들어갈 일이 그때 거의 없었죠. 근데 그 근무하시던 데가 그럼 개성 지역이면 사실 요충지잖아요. 남북이 딱 이렇게 마주하는. 그렇죠. 그때 남북 간에도 좀 심심찮게 뭐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서로 총격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좀 비일비재하던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충격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있던 그 지피가 지피를 걔들은 이제 지피라 부르지 않고 민경초소라고 부른다. 이 민경초소는 이제 우리 서부전선에 가면 우리 대통령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가 승리 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들이 오는 데니까 그 앞에 바로 제가 있던 지피가 이제 보이는데 그 지피가 무슨 지피냐면 북한이 남치명 땅굴을 판 그 고지입니다. 완전히 요충지죠. 그래서 이 땅굴이라는 게 70년 5차 당 대회 이후에 이제 각 군단에서
4개씩 팠단 말이죠. 근데 그 제가 있던 일당굴이 74년 11월 15일 날 최초로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발견된 게 우리 대통령들이 가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밑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건 뭐 거의 서울을 그냥 바로 기습으로 치고 내려오겠다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서부 전선을 특히 많이 뚫려나면 이건 서울 공격하는 거고.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이 뭐 땅굴이 뭐 무슨 뭐 청와대까지 왔다, 지하철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구라입니다. 땅굴은 이 DMZ 이 4km가 워낙 우리 국군이 방어선을 잘 쳐놨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걸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뚫고 그 DMZ 1차 방어선만 뚫고 나와서 거기다 입구를 내서 경보병 한 개 여단이 저기 나가 있는 특수작전군, 11군단 뭐 저 시베리아, 러시아 전선에 나가 있는 이런 부대를 하룻밤 사이에 거기 한 개 여단을 뽑겠다. 그래서 이게 한 서너 개 여단만 들어오면은 서울이 위험한 겁니다. 게릴라전이나 이런 거. 그렇죠. 걔들은 순 게릴라전에 익숙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 땅굴을 그렇게 해서 그 구멍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증기가 가을이 맞아요.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이상했다. 막 거의 뭐 뿜 올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국군과 미군이 거기 내려오니까 그 옆에 그 제가 있던 고지가 그 옆에 고지에서 고사기관총 14.5mm 그저 장성택이를 총살한 그 사신 우리 벌컨포와 같은 그걸 그냥 발사해서 거기서 국군 2명 아마 미군 1명이 즉사하고 그 뭐 그 전쟁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제했길래 망조이지 그런 일도 있었던 걸 비롯해서 자주 이제 그 교전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또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그건 또 이제 8.18. 그렇죠. 76년이죠. 그 이후에 그때도 제가 이제 하사 때인데 거기 근무하셨구나. 예, 땅굴 거기에 이제 땅굴이 발견되니까 이제 후방으로 뽑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점령하고 민경 초소로 활용했는데 그때도 뭐 막 오진우 총참모장이 내려오고 곧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68년 푸에블로 사건 때 그때 전쟁한다 그러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하니까 겁을 먹고 못했고 도끼 사건 76년 8.18 도끼 사건 때도 뭐 전쟁한다고 뭐 허풍 떨더니 김일성이가 결국 우리 유엔군 사령관한테 사죄하고 꼬리 내렸죠. 그렇죠. 사실 뭐 북한군이 미류나무 가지 치기를 하던 관측에 좀 방해가 되니까 그 미군 병사들을 도끼로 그야말로 거기 나무 자르던 그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살해를 한 2명의 미군이 숨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그것도 북쪽에 계셨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은 가셨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안 박사님이 탈북민 가운데 1호 박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박사학위를 하신 고대에서 하셨죠. 예. 또 자부심이 남다르시겠어요 그 당시. 글쎄 그때는 뭐 1호 박사가 될지 뭐 8호 박사가 될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 돌아갔으면 또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돌아가고 이게 뭐 이러다 세상이 되게 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남는 거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배워야 된다. 이런 이제 충동에 의해서 사실 저는 넘어오기 전에도 이게 공부가 하기 싫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민경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신 성분이 좋은 놈들이 오니까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니 뭐니 이런 좋은 대학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10여 년 근무하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은 가라. 뭐 이렇게 사단 정치부에서 말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군에 입대한 게 대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한 6개월 다니고 아버지도 몰래 다른 학교로 옮겨서 북한에 그때 제가 있을 그 군대 나올 때는 대학교만 가면 군대를 무조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태반이 군대 안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군에 가면 무조건 당원이 돼서 당원 되고 사람 구실 군대 갔다 와야 한다 이런 게 그렇죠. 있겠네요. 제가 볼 땐 이게 남이나 북이나 이게 군대를 갔다 와야 좀 사람이 좀 달라지더만요. 그래서
북한에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가죽 혁띠를 매봐야 된다. 군대들 군관들 뭐 이거 매는 거 그거 예, 그 매는군요. 가죽 혁띠를 매봐야 된다는 게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데.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각개반도라 그랬잖아요. 뭐 우선. 지금도 각개반도라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그러죠. 그걸 매야 봐야 이제 뭐가 된다. 네, 군대 갔다 와야 처녀들이 결혼을 할래도 제대군인이냐, 당원이냐. 무슨 제대군인이라면은 이 말하자면 그 신체적으로 신체 검사에서 합격되는 거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북한에서는 군대를 못 가니까 대학 가는 자, 신체 검사 불합격자, 뭐 예술단, 체육단에 가는 사람은 그때는 군대 무조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저는 왔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군대 왔는데 제대하는데 또 대학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학 때가 되면 저희 선배들이 저희 부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왜 찾아오냐면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요. 대학교 기숙사 생활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와서 쌀밥, 우리 민경 부대는 이제 쌀밥을 주니까 이렇게 공기다 담아주는데 한 두세 공기를 먹어 치우더라고요. 근데 꼬라지가 이게 민간인 김성조합대학, 북한은 다 대학이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고 왔는데 이 교복과 또 모자에 모표도 달고 그랬는데 우리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노동자보다도 못한. 그래서 내가 제대하면서 저런 꼬라지가 되느니 난 이 북한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잘한 거죠. 근데 또 고려대학 가게 된 것도 참 이거 뭐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고려대학으로. 그때는 뭐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를 잘해줘서 좋은 직장을 줬는데 현대건설에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입사를. 그래서 광화문에 지금 그 해상 빌딩인가 그게 이제 개동 사옥은 그때 안 지었고 거기를 했는데 딱히 신변 보호관 2명하고 입사를 했는데 또 사장실로 가는 겁니다. 뭐 보통 입사했는데 뭐 사장을 어떻게 얼굴을 봐도 못 보는데 사장실로 딱 들어갔더니 곤청색 양복을 입었는데 이건 뭐 30대 총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사장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몰랐고. 그렇죠. 맞아. 그때 재밌는 얘기가 우리가 뭐 주택이라도 하나 줘야 되나 이러는 겁니다. 집.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 그때 한창 질 때. 근데 옆에 갔던 사람이 지금도 만나는데 그때 그분이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데 이미 집은 받았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집 하나 생기는 건데 집은 이미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담이지만 그래서 저를 보고 또 뭐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뭐 성균관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성균관 대학을 보다 우리 고려대학이 훨씬 좋아. 그래서 고려대학으로 바꿔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뭐 약간의 체크를 했지만 자기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또 보내줬으니 얼마나 큰 국가적 배려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고려대학 간 건 순전히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갔습니다. 그 현대 아파트는 정말 아깝네요. 지금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처음 지었을 때 미달이었어요. 미달이고 남아 돌아가지고 막 현대 사원들한테 강제로 막 사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때 잡으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 후에 내가 좀 아파트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걸 팔고 해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한번 샀었습니다. 근데 그걸 공짜로 생길 걸 또 돈 주고 샀는데 뭐 그때 몇 년 살고 이제 팔았지만 어쨌든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기자들이 물정 잘 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좀 허구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기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기자단을 데리고 서울시 행정부시장인가 뭐 누가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여러분 기자분들 아파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간사 기자들이 고참 기자들이 이 자식들이 어디 기자들을 무시하고 이 모래벌판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이래가지고 저쪽 은평구 쪽에 진관동 거기 지금 기자촌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기자. 거기에다가 기자들을 지었습니다.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북한의 사회주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가차없이 그냥 북한 체제를 박차고 오게 된 겁니다. 북한 체제가 이제 다 자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탈북을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건강이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통나무 쓰러지도 쓰러지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초기에 정말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민 사회 그 이후로 이제 탈북이 대거 그 당시만 해도 뭐 귀순 용사 탈북이 일반화됐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보면요 엘리트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북한에서 우리가 보면 먹고 살만한 분들 예. 거기서 또 뭐 김일성하고 뭐 같이 또 빨치산 집안이다 뭐 이래서 정말 특권층인데 가족들하고 예. 부부 동반으로 온다. 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건 뭐 그만큼 북한 체제가 이제 다 자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제 뒤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용평 대령이라든지 신중철 중령이라든지 뭐 상당히 그때도 이제 군인들 그 사람들의 수단이 지금은 뭐 제3국을 거쳐서지만 그때는 휴전선이나 바다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를 몰고. 미국이를 몰고. 그러니까 이용평 대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나이 동갑이고 비슷한 시기에 와서 친했고 이 친구는 이제 최초로 그전에는 미그 15기만 몰고 왔는데 미그 19기를 몰고 온 건 이 친구가 1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군도 그게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뭐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보상을 많이 해줬지만 미군에도 큰 정보를 제공했고 물론 뭐 미그 19기가 그 뭐 완전히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전부 이게 아날로그인 겁니다. 와서 그렇죠, 보니까 좀 이게 몰라서 그렇지 손에 쥐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북한의 고위층들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뭐 조명철 뭐 교수라든지 강명도 강성산 총리의 사위. 강성산 총리의 사위 이런 엘리트들이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북한의 사회주의가 이제 완전히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 서슴없이 가차없이 그냥 북한 체제를 박차고 오게 된 겁니다. 안 박사님께서 오신 뒤에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탈북 인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끄시고 또 어떤 경우에 어려운 친구들은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뭐 아버지처럼 여기는 많은 또 탈북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일 기억나고 애착이 가고 이런 탈북자가 있습니까? 글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박사 논문을 심사한 또 저를 딱 롤모델로 삼고 아야 잡돌이를 한 우리 고려대에게는 그 라이벌 대학인 Y대학 아시죠? 이 친구는 독수리 우리는 이제 타이거인데 그 독수리 그 Y대학에 이제 주승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주승현이요? 고신대 교수죠. 예, 저도 잘 아시죠. 이 친구는 이제 딱 서부전선 저하고 그 가까운 사단에 있다가 저보다는 이제 좀 뒤에 왔지만 안 박사를 롤모델로 한다 그래서 고려대로 와야 되는데 고려대로는 안 오고 이제 연세대가 이제 탈북민들한테 최초로 제일 잘해준 대학이 연세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강대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가 김영수 교수님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외대 쪽으로 옮겨갔는데 몇 번 이게 무브했는데 어쨌든 저는 또 고려대학의 1호 입학자로서 입학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연세대학은 그 반면 아주 탈북민들을 많이 이렇게 안아준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서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박사 논문 심사하는데 영광스럽게 제가 뭐 고려대 쪽에서는 좀 심사 교수로 많이 참여. 좀 불공정하거나 편파 심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주 제대로 심사했고 또 뭐 이 친구가 거의 논문을 완벽하게 썼습니다. 심사했고 연세대 교수들도 상당히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주승현 씨가 그 클린턴 대통령인가 판문점 방문했을 때 그 넘어온 친구 아닙니까? 그때 막 총성 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때쯤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던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안찬일 박사님 오신 뒤로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 많게는 1년에 2,900명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민항기 2대 가지고 베트남에서 한 500명 가까이 실어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00명도 안 됩니다. 예, 예. 엘리트들은 이렇게 해외에서 그래도 기회를 찾아서 오는데 씨가 말랐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출 요인과 유인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우선 유출 요인에서 북한의 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탈북을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다가도 막 지뢰도 매설하고 뭐 철조망에 무슨 전기 라이트에 중국 쪽에는 더 또 철조망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막 비싼 철조망 갖다 쫙 치고 북한 철조망은 뭐 엉성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선 떠나야 되는데 또 국경경비대한테 과거는 뭐 돈 좀 찔러주면 이게 넘겨줬는데 지금은 돈 찔러주는 거 받고 신고해서 체포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탈북자가 우선 유출 요인이 억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 요인에서는 뭐 대한민국 좋다는 거 북한의 20, 30대는 다 인함화돼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 노래 뭐 영화 보고 다 좋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서 떠날 수가 없고 또 우리 정부도 정부의 그 칼라에 따라서 탈북민을 좀 환영하고 뭐 좀 억제하고 이런 정책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은 탈북자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 탈북도 그렇지만 외교관이나 이런 엘리트들이 한국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는 거 이거 타격감이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아, 엄청나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장성택 이전에는 가족 중에 반드시 인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관 나가려면. 나가려면 이제 자식 아들 딸이 있다면 딸 하나든 아들 하나든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난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말이 그건 완전히 인질이죠. 근데 이제 장성택이가 좀 힘세지면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좀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뭐 유현우 대리대사니 뭐 조성길 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오히려 탈북에 아주 후리해진 거죠. 부담 없이 인질은 없겠다. 뭐 물론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노인들 살아계신 분들은 조심하지만 뭐 우리 저 이일규 참사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별로 뭐 내가 이제는 자본주의로 가겠다고 결심이 선다면 뭐 어떤 이 아무리 갈구리로 잡아도 가긴 가겠지만 그 가족이 희생이 적다는 이런 데로부터 고위층의 탈북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탈북하시는 분들이 자녀 두고는 못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자녀 두고 오면 그게 이제 목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포인트를 김정은이 딱 그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지금 북한에 만약에 그때 결행을 안 하시고 계셨다면은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뭐 김수성 종합대학을 나왔다. 그때 내가 그 오게려고 한 것도 그때 이미 세습이 한창 진행되니까 뭐 김일성만 세습하셨습니까? 최현희도 세습하고 오진우도 세습하고 그렇죠. 다 세습하는데 나같이 비록 당 일꾼의 자녀지만 핵심 계층이지만 나는 거기서 노력해봤자 그죠 도당 지도원 정도 우리 도의 사무관 정도밖에 못 될 거라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뭐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이니까 뭐 어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뭐 신의주 뭐 평안북도 신의주시 뭐 당위원회 뭐 지도원 정도 아마 해서 그 이상 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14년 학사, 석사, 박사를 14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까지 됐는데 또 아까 박사 얘기 좀 하다 말았지만 내가 뭐 박사 돼서 이렇게 빛깔이 날 줄을 몰랐고 집사람은 그 박사 앞에 붙은 귀순이나 탈북 글자 좀 떼라. 서울 여자니까 떼라 그래서 박사 되면 아마 안찬일이한테 누가 탈북자 귀순자란 말 절대 안 하겠지 했는데 그 학위 수여식 날 이 KBS 뭐 SBS 뭐 MBC 언론 3사에서 기자단이 한 20-30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9시 메인 뉴스에 탈북 1호 박사 안찬일. 그러니까 그냥 집사람이 까무라치려는 겁니다. 그 글자 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탈북 1호 박사로 뭐 나름대로 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사모님은 강남 사모님으로 좀 살고 싶은데 그렇죠. 안 박사님은 계속 탈북 1호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동서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이모부가 나오면 그 이모 동서는 제가닥 띠부를 꼽버립니다. 어린 조카들이 보고 우리 이모부가 저 탈북이로 박사야 그러면 기절할까 봐. 탈북민 사회가 3만 명이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단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출신 성분도 서로 다르시니까 한국보다는 그게 약간 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를 좀 통합하고 기존에 또 우리 실향민 이북 오도를 고향으로 두신 분 이런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좀 융합되고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탈북민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일치하려면 뭔가 리더십과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껏 뭐 국회의원 3명 나왔고 도지사 2명 나왔습니다. 지성호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위층이 아닌 오히려 또 꽃제비 출신이지만 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뭐 외국어 대학 출신의 뭐 공사 해외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저변의 탈북민들하고 융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뭐 피해서라기보다 자동적으로 좀 약간 물과 기름처럼 되더만요. 근데 저는 이 바닥 생활을 주로 하면서 저변에 있는 분들과 많이 유대감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도 이제 평안북도 지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한국 그죠? 행안부 조직이죠, 그거. 행안부 산하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수복하는 북한 지역을 수복할 경우에 이제 거기 행정 그걸로 상징적으로 지금 지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 운영하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오도 아닙니까?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는 없고요. 그래서 이 오도 지사를 우리가 오도청을 만든 것도 북한의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 분이 지사가 되고 그 밑에 뭐 군수, 면장, 이장까지 명해서 통일이 순간이 왔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처럼 만드는데 일꾼이 되라고 오도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도청의 실향민 1세는 연세가 많아 거의 돌아가시고 2세, 3세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서울이나 뭐 대구에서 태어났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학연, 지연, 혈연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3만 4천 탈북민은 북한의 각 도시군에서 왔고 지금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학연, 지연, 혈연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주장은 저도 도지사 한번 하고 싶다는 것은 그런 분들을 오도청에 다 끌어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하면 또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기 실향민 2세의 절반 탈북민 절반이 똘똘 뭉치면 이보다 더 훌륭한 통일군단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고향이 신의주시죠. 신의주니까 이제 저는 평안북도 지사를 바랐는데 되지도 않았고 근데 뭐 아직은 그건 지사에는 연령이 없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 박사님보다 조금 더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 뭐 평양시장은 줄이 너무 길으니까 난 거긴 빠지고 저는 평북지사는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아마 저 김정은이가 건강이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놈이 팍 통나무 쓰러지면 되는데 그래서 그 김주애가 뭐 4대 세습자네 아니냐 우리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 팀 4대 세습자다. 근데 또 반대론자들이 있죠. 그렇죠. 있지만 어쨌든 4대 세습자인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세습을 서두르는 자체가 김정은이가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가끔 흉터가 시큼시큼하게 나오는 게 그 스탠스 이게 뭐야 집어넣는 스탠드 삽입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빨리 죽으면 좋은 겁니다. 빨리 죽어야 북한 2,500만 동포도 좀 쌀밥 새끼 먹고 살지 지금 늘 풀죽만 먹고 80년 살아서 되겠습니까? 탈북 사회의 리더로서 잘 이끄셔서 이분들이 또 통일이 되는 그 시점에 북한에 가시면 고향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잘 말씀하실 수 있는 통일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